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발달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2020년에 확보된 예산 800여억 원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전년 대비 351억 원이 증액되어서 3,191억 원. 근데 이거 보시고 우와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한번 예산안을 파봅시다. 이 표에 있는 아이템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항목을 보면 이게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로서 볼 수 있겠다 없겠다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먼저 노란색으로 색칠된 칸부터 가시죠. 이 위에 칸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언론이란 정신정책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국비 지원 얼마가 될까요? 457억 원. 제가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4억 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재원이 많아질 거다. 근데 뭐야? 2억 원. 커뮤니티 케어는 현 정권에서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이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 사업의 총액은 466억 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3,200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정책과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밑에 한번 보시죠. 큰 덩어리만 보여드릴게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23억 원, 자살 예방 사업 291억 원, M센터를 비롯한 각종 국립정신병원은 1117억 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증하는데 8억 원. 참고로 이 평가는 시설 평가만 합니다. 시설 좋다고 서비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총액이 2,725억 원. 3,191억 원이라고 부르던데 466억 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14.6%만이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에 사용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미래에는 완치가 아닌 회복을 목표해야 합니다. 레퍼런드 서비스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하고요. 일단 회복, 영어로는 리커버리.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리커버리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 회복이 뭘까? 리커버리는 완치가 아니에요. 이 회복은 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증상이 없음. 역시도 이제 리커버리를 분류하지만 증상이 없어야지 회복이 달성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럼 한국같이 이제 편견이 강한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어도 낙인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치료도 치료, 병원에서 나가야 하는 치료, 재활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복지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탁 나눠서 이분법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의료급여 제도인 메디케이드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건 정신재활 서비스로 제가 분류한 거고요. 이게 노란색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네요. 이 파란색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정신의료 서비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신재활 서비스가 훨씬 많죠. 한국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의료기관만 지원합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시도 과거에는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었거든요. 한국 제도가 이제 미국 제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의 의료급여 제도가 어느 순간부터 지원고용, 지원교육, 동료 지원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게 이제 목격이 되실 겁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미국의 경우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생활 자체가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들부터 확대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이제 조현병 등을 가진 이제 그 기능이 많이 이제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대신 비정신장애인 지역 주민들과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살 예방 사업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291억 원의 예산을 받고 급격히 이제 팽창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미국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자살 생각을 보고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자살 문제만 정신장애 문제에서 뚝 띄워놓고 개별적인 조직을 만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미국에서 했던 실수하지 말자. 대다수는 평균에 똘똘 뭉친 사람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메디케이드가 정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재원이 된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맥락이에요. 이 그래프 보시면 이 그래프는 한국, 미국,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원 병상수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대한민국이 약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최근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발적 입원 관련된 변화는 고려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 봐도 병상 수는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장기 입원은 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이탈리아는 약 60에서 80%의 병상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건 이제 미국의 예를 저는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재임 중 저격당하여서 사망한 것으로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The Community Mental Health Act. 그 1963년이고요. 이 법을 만들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자, 이제 탈원하라. 모두 다 자신의 집에서 살 거다. 정신장애인들이 장기 입원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제 1963년부터 이제 65년에 이제 그게 법이 만들어지는데 메디케이드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 근데 이제 메디케이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저소득층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위해에게 이제 공보험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공적 보험이 이제 제공이 됐는데 당시 운영되고 있던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수가 인정을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지역사회 내 요양시설에 머무는 건 보험수가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요양시설로 다 갈 거잖아요. 먼저 65세 이상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 이 분들부터 이제 요양시설 이용 시 이제 메디케이드가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획이 뭐냐면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분의 아이디어를 딴 건데 미국 전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 만들자. 그리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국처럼 일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근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정신장애인들은 표심이 그닥 강하지가 않으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 지으려고 들면 다 민비한 상태는 못 짓게 하고 법은 만들어 놨는데 이 법에서 명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고용 및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법이 이제 통과되어서 이제 탈원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1963년과 1969년에 이제 정신병원과 주립정신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의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회색은 그 정신병원에 이제 있는 환자들 수, 그리고 이 약간 핑크빛인가요? 이 핑크빛은 이제
그 지역사회, 메디케이드가 이제 있는,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요양시설은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너싱홈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5세부터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65세는 너싱홈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5년이 흐르는 동안 65세 이하, 이제 여기는 너싱홈이 이제 지원 안 했으니까 그 숫자는 뭐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정신병원의 기존에 이제 그 입원해 있던 수가 생각보다 적게 줄었다는 거예요. 즉 지역사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대통령이 목표했던 일반 예산을 이제 국회에서 확보해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탈원화된 세계에서 살게 해주자는 의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진이 1969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도 이제 예산이 이제 지속적으로 삭감되었고 그 사이에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 이제 상징되는 보수주의가 이제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남아있던 일반 예산, 정신건강 예산도 다 이제 삭감이 됐죠. 그 결과 이제 그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정신장애인들이 이제 감옥에 가거나 노숙자되는 상황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이제 펼쳐졌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미국 정치인들이 이제 1963년에 시작된 탈원화 정책을 벌이면서 다양한 실수를 한 뒤에 2000년대에 오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일반 예산으로 복지 서비스 만들려고 했더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네. 그런 와중에 주변을 보니까 한국에 이제 의료급여 제도의 역할을 하는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는 거죠. 이거 예산 확보 안 해도 된다. 즉 지역사회에 수요가 있으면 법적으로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예상된 감기 환자가 2천만 명이 있었는데 1,200만 명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온 200만 명은 건강보험 지원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메디케이드 제도 역시 1년에 1,000명의 당사자가 동료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든 1만 명의 당사자가 동료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에서 정신의학 전문의가 제공하는 몇 개 서비스들만 수가 인정해 주니까 지역사회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메디케이드는 첫 번째 rehab option. 이건 정신요법률 항목 같은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동료 지원과 서비스를 수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Section 1915B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신장애인들만을 위한 특수건강보험을 이제 운영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제 C도 있고 이 C는 뭐냐면 장기 입원 또는 요양시설에 있어야 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경우에 그러면 엄청나게 필요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섹션 이제 1915I는 뭐냐면 장기 입원 또는 시설 거주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그 장기 입원 못하게끔 이제 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온갖 걸 다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섹션 1511 이 예외 이건 뭐냐면 기존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 및 시범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동료 지원과 서비스나 지원 고용 서비스가 입원 위험을 낮추고 회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시범 사업 평가에서 파악이 되면 이제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 리앱 옵션으로 들어가서 수가 인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의 도움으로 래퍼라운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이제 혁신시켜 온 거죠.